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스마트폰 영상 편집 온라인 강의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주차 강의하기에 앞서 이제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수업을 보시면 되는지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을 어떻게 수업을 계속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다음과 같이 저는 목요일 4교시부터 6교시 수업을 하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동일한 수업으로 수요일 저녁 10시, 저녁 10시가 아니라 수요일 10교시부터 12교시 수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학교 홈페이지를 잠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학교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질 않네요. 다음과 같이 학교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학사 공지사항을 보시면, 아니면 첫 번째 화면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1학기 수업 운영 안내 부분에 다음과 같이 수업을 이때 임시 공유로 지정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반드시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의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그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혹은 면대면 출석 세 가지 유형 중 수강생의 70% 이상 동의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70% 미만으로 선호하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 중 과반수 이상 동의된 방법으로 진행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투표 방식은 투표하기 위해서는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로 이 부분은 종강시까지 수업이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캠퍼스에 저는 각각의 저희 목요일 4교시에서부터 6교시 수업의 경우에요. 설문조사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저는 좀 보는 버전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응답자 내용을 모두 보기를 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 수업 한다라는 거를 19분이, 그 다음에 원격 온라인 수업을 한다라는 분이 22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 수업을 3분이 하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수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격 온라인 수업을 지속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중간 발표와 기말 발표까지도 온라인 방법으로 저희는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요일날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요일날 수업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유형이 좀 많이 달랐는데요. 설문 모두 응답한 내용을 보면 응답 자체를 많이 안 하신 것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4명, 원격 온라인 수업이 23명, 면대면 출석 수업이 1명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수업은 학교에도 제출을 하겠지만 원격 온라인 수업으로 기말까지 모두 수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유튜브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도 유튜브를 사용을 하지만 학교 시스템에서 포함된 유튜브를 사용하라는 의미로 영상 업로드를 가능한 구글 클래스룸 업로드 매뉴얼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매뉴얼을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잠깐 받아서 확인을 해보면 화면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요. 조금만 줄여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어제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요. 저희 포털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portal.성결.ac.kr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mail.성결.ac.kr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로그인을 하고 그럼 이렇게 또 따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다음과 같이 3개월 포털을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웹메일을 눌러서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메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저는 바로 메일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학교 내용들이라든가 메일 받는 부분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점 가로 3개, 세로 3개 있는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쭉 내려서 밑에 보시면은 클래스룸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룸을 가셔서 저희는 이제 그 다음 수업부터 진행하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저는 이 목요일 수업하는 4교시부터 6교시 수업에 대한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업으로 수요일 10교시부터 12교시까지 하는 수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 지난 수업에 해당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놨으니 이 부분을 눌러서 보시면은 화면에 바로 보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6강 지난 수업에 했던 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네, 영상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볼 때 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시면 화면이 훨씬 더 크게 해서 영상을 수업을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항상 제가 그 수업을 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제가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한 그 퀴즈 출제 시간들을 문자로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그 저희 클래스룸을 사용하게 되면서 여기에 출석을 위한 퀴즈 출제 시간은 몇 시에 한 번, 또 몇 시에 한 번, 몇 시에 한 번 나갈 예정입니다 라는 것을 영상 올려둔 것과 함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영상을 보시다가 아 퀴즈 나올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저희 그 출석 앱 있죠. 네, 그 앱을 통해서 전자출결 앱을 통해서 꼭 퀴즈를 풀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럼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수업 코드가 있습니다. 뭐 수요일 10교시부터 12교시 하는 수업 코드는 JXFX 뭐 CY6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업으로 네, 목요일 4교시부터 6교시 하는 수업은 또 다른 코드가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코드를 제가 각각 수업 들으시는 분한테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시고 포털에서 로그인, 이메일 로그인 하시고 난 다음에 구글 클래스를 가셔서요. 클래스룸을 가시고 난 다음에 네,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클래스룸 가셔서 아까 그 클래스룸 보시면 그냥 하얀 바탕화면만 나올 텐데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수업 참여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키워서 보면은 네, 다음과 같이 수업 참여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수업을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누르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거면은 코드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드린 문자 코드를 여기 수업 코드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나면은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업 들게 되면은 무슨 수업에 뭐 이렇게 저 아까 보셨던 웹 화면에 보셨던 이런 화면, 그쵸? 이런 화면이 나오고 수업 코드도 같이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과제 부분은 이쪽에서 안 할 겁니다. 그냥 저희 기존에 쓰던 그 사이버 캠퍼스에서 과제 내시는 걸 사용할 테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참여하는 코드를 제가 수업 시간 전에 반드시 이 코드를 먼저 한번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미 이렇게 만들어 두면 그 수업을 다음과 같이 내가 듣는 수업들을 리스트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눌러서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스마트폰 영상 편집 수업에 관한 네, 앞으로의 영상은 이쪽에 각각의 수업이 올라올 거라는 거를 또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수업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 거를 좀 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학생분들 그러한 그 투웨이 방법보다도 그냥 온라인 부분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그 기말까지도 그냥 이번 한 학기 자체는 이 수업은 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좀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까지 영상을 다루기보다는 이미지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이미지라는 부분도 사실 동영상과 동영상 촬영하는데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소개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7주차 때 오늘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앱을 이용한 편집 방법으로 이제 인물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 그리고 콜라주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 과제로도 하셨었는데 콜라주를 또 다른 또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실습으로 두 개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8주차, 뭐 이제 이번 주 수업을 하고 나면은요, 원래는 저희 이제 8주차 때는 저도 당연히 오프라인 할 거를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각각 마지막 최종 15주차에 자기가 만든 영상을 발표하기 위한 중간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저희 8주차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오프라인을 안 하기 때문에요. 온라인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고민해 본 결과 각각의 학생분들이 과제 내듯이 발표하는 것을 만들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PPT와 그 다음에 제 목소리만 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뭐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소리를 녹음해서 촬영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 쉐이프 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과 목소리를 녹음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이 쉐이프 X 13.1이라고 하는 버전을 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업 설정에 화면 녹화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화면 녹화 FFmpeg 설정하기 부분에서 저는 지금 헤드셋을 끼고 목소리를 좀 더 잘 들리게 하는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고 또 닫고 난 다음에 실제 촬영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하고 화면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촬영하는 것을 종료를 하면 보통 한 5분 정도 내 화면 촬영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면 촬영을 해서 화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함께 목소리를 녹음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앞에 화면을 띄워놓고 본인이 얼굴이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 하셔서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화면 띄워 놓으시고 뒤에서 핸드폰으로 들고 이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 영상을 촬영해도 상관없으시겠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발표하는 목소리가 들어가게끔 하셔서 중간 발표 영상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발표 영상은 도대체 무슨 발표를 하는 거냐? 지금까지 뭐 배운 게 얼마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다음과 같이 학습 목표로 중간 발표 가이드 소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가 이 수업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젝트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발표를 하는지를 예제를 또 들어서 뒤에 영상으로 준비해 놨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에 하는 중간 발표는 15차 최종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나는 어떤 것을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만들겠습니다를 여기에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영상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말로 그리고 화면에 PPT 보여주는 거로 해서 설명을 해주는 파일을 올려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올리시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 파일을 설명을 드릴 때 올리는 날짜
네, 언제까지 올리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네, 7주차 이거 할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8주차 때 올라와 있겠죠. 그럼 전 그 올라온 영상들을 이 수업과 함께 또 중간 발표 영상을 붙여서 모두 다 보실 수 있게끔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 그 영상을 보시고 한 가지 또 과제겠죠. 각각 모든 과제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평가지도 뭐 HTML 파일로 올려 드릴 테니까 그 평가지에 하나씩 이 사람은 어떠한 의견이 있고 뭘 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게 좋다라는 것을 점수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점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그 가이드 소개를 할 때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8주차까지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거가 끝납니다. 그럼 9주차부터 이제 14주차까지 영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영상을 어떻게 기획하고 이 동영상을 만들 때는 어떠한 앱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영상 소스를 활용한 실습 예제를 또 보시게 될 겁니다. 10주차 때는 사진과 영상 소스를 활용한 실습들을 설명을 드리고 11주차 때에는 이 사진들 중에서 여러 개를 이어서 마치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의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혹은 스톱모션을 이용한 작품을 실습하는 것을 하실 겁니다. 12주차 때는 특수효과, 뭐 슬로우 모션이라든가 뭐 어떠한 불이 난다거나 그러한 느낌의 특수효과를 넣는 그러한 동영상 제작하는 실습을 하실 거고 13주차 때에는 클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약간 그 예전에 플래시 느낌의 PC 버전의 플래시 느낌을 앱에서는 클립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저희가 손으로 그린 그러한 캐릭터 그러한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보실 겁니다. 14주차 때에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네마스터라고 하는 거는 PC에서 사용하는 프리미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그러한 좀 깊이 있는 영상 편집 도구인데요. 이 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수업 그 영상을 편집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주차째는 14주차를 마치면서 또 영상을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15주차 때는 각각이 최종적으로 만드신 그러한 영상을 보시고 서로 평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앞으로의 일정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 목표 오늘 수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이 포토 원더에서의 사진 편집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 편집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또 그 실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을 제가 따로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촬영을 해서 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풍경 여행 사진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쭉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는 영상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 내가 의도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 등인지를 얘기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쭉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은 실제로 보면은 좀 이론적인 설명이 좀 많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론 설명이 되게 길면은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어서 실습을 하실 수 있는 이미지 보정과 프로필을 활용하는 방법, 결국은 이미지 보정 어떻게 할지입니다. 그거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저도 영상을 찍어서 실습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진 유용한 촬영법에 대해서 이어서 좀 더 이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6주차 때 했었던 이미지 콜라주를 이번에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또 좀 더 효과적인 콜라주를 만드는 것을 간단하게 실습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는 중간 발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가이드로서 저도 PPT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발표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다음에 그 발표 영상을 언제까지 제출하셔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보시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에 이어진 영상이 아직까지 준비된 게 사운드 부분과 그 다음에 편집을 하기 위한 영상 촬영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의 영상이 참조 영상이 남아 있는데, 그 참조 영상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쯤에 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차례대로 이 내용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음식 사진을 찍을 때의 예제에서 네, 이 부분은 탑뷰를 사용한 예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앉아 있는 곳에서 완전히 거의 위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찍는 그러한 음식을 찍을 때의 사진 예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는 사이드 뷰에서도 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를 잘 보시면 내가 포커싱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애프터눈 티를 먹는 그러한 것을 중점으로 한 것과, 그쵸? 혹은 그냥 이 뒷 배경까지도 다 나오게 하는 부분,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얘는 아웃포커싱을 이만큼 뚝 잘라서 이 왼쪽을 아웃포커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아웃포커싱 방법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고, 혹은 사진을 찍을 때 요즘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선명하게 하기와 아웃포커싱, 그 다음에 리플렉션, 이 세 개의 예는 포토 원더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미 찍은 사진을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추가 영상으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명하게 하기는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효과를 줄 때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이것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선명하게 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네,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밑에 거로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할 때 비교라는 것을 누르고 안 누르고에 따라서 차이가 확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래 사진은 이렇게인데요. 그대로 똑같은 사진이죠. 근데 이 비교라는 부분을 이렇게 당겨 놓고 하게 되면은 여기 약간 뿌옇다 싶던 그러한 사진들이 이쪽에 보다 뭔가 까칠까칠한 좀 더 그러한 느낌의 뭐라 그러죠? 좀 더 도드라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사진 보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아웃포커싱 부분입니다. 아웃포커싱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형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원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네트라고 하는 게 아웃포커싱 방법인데, 이 부분을 할 때 물론 아웃포커싱 하는 크기를 여기에는 이렇게 옆에 눈에 띄게 약간 하얗게 되면서 이쪽 부분만 눈에 띄게 나타나는 이 세로로 잘라져 있는 선형 비네트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 선형 비네트도 당연히 이 범위를 줄이거나 늘리거나에 따라서 이 사라지는 애들이 크기가 다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원형 비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포커싱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라인이 그려지고 그 주변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여기에서는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아웃포커싱을 주고 얘만 포커스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아웃포커싱 기법을 이 앱을 통해서 다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사진 찍을 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 비춰져 있는 복사된 모양을 만드는 기능인 건데, 이 파도 무늬를 체크를 하면 밑에가 이렇게 물결이 치는 것처럼 돼 있고, 이 밑으로 반사돼서 있는 그러한 리플렉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파도 무늬 체크를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그냥 거의 반사가 똑같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을
오른쪽이라든가 왼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으로 반사가 돼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뭐 선명하게 하기, 그 다음에 아웃포커싱, 그 다음에 리플렉션 이러한 것들은 기본 어플리케이션, 사진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포토 원더라고 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예제는 저도 그럼 정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 다음에 이어서 영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토원더에서의 사진 편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포토원더라고 하는 앱을 이용을 해서 콜라주 만드는 것을 해보셨습니다. 그쵸? 근데 이번에는 포토원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진을 뭐 여러 가지 편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광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네트워크 문제인지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날려서 포토원더에 해당하는 거를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대로 실행이 됐고요.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광고가 뜨는 거라서 닫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먼저 편집을 해보기 위해서 사진 하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런 사진을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그럼 이 사진에서 뭐 선명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네, 광고가 또 있어서 이쪽에 선명하게 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편집 부분에 선명하게 하기라는 게 있고 이 선명하게 하기라는 부분을 누르시면 네, 다음과 같이 이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선명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보이죠? 잘 사진에서는요. 그쵸? 그래서 여기 비교를 누르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한번 살짝 눌러봐 주시면 기존 거보다 어느 게 선명한지 안 선명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선명한 게 특별히 네,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날씨가 워낙 좋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사진 하나를 더 찾아서 그럼 선명하게 하기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다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뭐 저는 그냥 입간판 같은 사진이죠. 이 입간판 같은 사진인데 이 부분에서 편집 누르고 선명하게 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고 선명하게를 우선 지정을 하고요. 기존에는 어떤 사진이었는지를 보는 거는 원래는 이 정도의 사진이었는데 비교를 누르면요. 그 다음에 얘를 떼면 더 밝아지고 이 부분이 뚜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눌렀을 때 좀 어둡죠? 그런데 밑에 선명하기를 많이 하고 떼는 순간 보면 많이 밝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명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리플렉션이랑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있었죠. 비네트라고 하는 기능이요. 그래서 이 비네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얘에 대한 걸 살펴보면 이거는 아까 그 사진이 좀 더 나으니까요. 이 사진을 가지고 그러면 비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부분에서요. 이번에는 비네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가운데 얘를 제외하고 이 양쪽으로 지금 양쪽으로 그 블러 처리가 됐다 그래야 되죠. 포커싱이 나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은 여기 안에 이거로 해서 비네트 조절을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얘네 가운데 두 개만 좀 선명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 사이드 양쪽이 네, 약간 그 블러 처리된 것처럼 포커싱이 나같은 것처럼 볼 수 있고요. 포커싱 위치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물고기 쪽에 더 포커싱이 집중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이 네, 배경이 날아간 거 보이시나요? 지금은 선형 비네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원형 비네트로 바꾸게 되면은 네, 이거를 제외하고 이 주변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얘한테 포커싱을 딱 맞추게 되면은 네, 이 부분만 얘만 그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그리고 주변은 포커싱이 날아간 것을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원래는 어떻게 됐었냐고요? 위에 X를 누르고 원래 사진을 보시면 전체가 다 선명한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비네트를 누르고 원형 비네트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포커스를 해주면 얘를 제외하고 주변이 다 포커스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을 또다시 해주고 나면요, 이 정도로 해서 적당하게 크기를 해주면 이 부분 블러 처리가 되고 이 부분만 그 포커싱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 선형 비네트와 원형 비네트 크기 조절과 마우스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포커스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은 이렇게 포커싱이 아웃 포커싱이 되고 이 부분만 집중되게끔 되는 그러한 비네트 기능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아마 리플렉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되돌리기 잠깐 해주고요. 요거를 반사시켜서 리플렉싱 되는 기능으로는 또 편집을 누르셔서 이번에는 리플렉션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미지가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파도 무늬가 체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는 물이 반사되는 느낌. 근데 파도 무늬를 제거하면 완벽하게 똑같이 반사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사가 될 때 위쪽에 비해서 아래쪽이 반사가 이렇게 흐려지기 기능을 하게 되면요. 더 완전 또렷한데 이게 흩어짐이 좀 덜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는 밑에가 더 밝아지는 그러한 것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동문이 적용 안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반사되는 효과를 할 때는 오른쪽 왼쪽을 하시게 되면 원래 사진 있는 것과 오른쪽으로 반사가 돼서 돼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이거는 파도문이 잘 안 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파도문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렇게 반사돼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 원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인, 이거는 자꾸 안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게끔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세 가지 기능을 이 선명하게 하기와 그 다음에 비네트 기능 그리고 리플렉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포토 원더 앱을 이용한 그러한 예제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린 것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제 풍경 여행 사진을 찍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조건, 그 다음에 날씨 조건, 뭐 계절 시간대에 대한 조건에 대한 것을 좀 이론적인 설명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산과 들, 바다, 일상에 대한 풍경 촬영을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산 같은 경우에는 솟아오르는 산등성이가 만들어주는 산들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만나는 구름 등이 여러 가지 역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영상을 만들 때 어떠한 특정 영상의 도입 부분에 많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 그러한 풍경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산에 구름이 있고 여기에 해가 이렇게 들여치는 그러한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로는 뭐 다음과 같이 설산 부분에 구름이 이렇게 막 흩날려 날아가는 그러한 약간 역동적인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풍경 사진들을 많이 그 촬영을 하시거나 영상을 찍을 때에도 그 영상들이 이 부분을 뭐 효과적으로 쭉 촬영해 놓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막 빨리 가게끔 하는 뭐 2배속, 4배속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영상에 넣음으로써 아, 시간이 그만큼 흘러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넣을 때도 그러한 사진과 영상들을 만들어서 넣는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들이 아니긴 하지만요. 책에서는 뭐 이제 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넣었는데 보통 지평선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 비율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여 얘는 오히려 바닥 부분을 좀 더 많이 1대2 정도 비율로 지금 두고 있는데 그러한 좀 평화로운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파란 하늘, 거의 파란 하늘이 보이진 않지만요. 하늘과 함께 담긴 벚꽃과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으로 해서 여러한 평화로운 뭐 그러한 분위기, 그 다음에 계절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벚꽃은 뭐 낮에만 반드시 촬영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이
야경 빛을 통해서 지금이 어떠한 시간대, 어떠한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야경빛을 담긴 그러한 벚꽃 촬영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시간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꽃 사진들이 정말 많이 사용이 저희가 할 때도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또 이러한 호수와 그 다음에 여러 꽃들이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가장선이지만 이렇게 수평 라인을 긋고 그 다음에 이 수평 라인의 위쪽에는 산 줄기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이러한 호수가 보이는데 이러한 좀 곡선이 지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곡선이 어울려 있는 것을 가상의 수평선을 잡아서 촬영한 그러한 사진이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약간 곡선의 느낌을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데요. 도로의 곡선과 그 다음에 나무의 배열들을 이루어서 곡선이 만든 가상의 수평선을 잡아 촬영한 그러한 수평선이 이렇게 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만든 사진 촬영을 한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산과 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역동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산도 그렇고 이러한 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평안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사진이라고 보시면은 다음 나타나는 바다의 경우에는 평온함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쪽에서 흘러가는 느낌의 뭔가가 움직이는 그러한 그 역동성을 같이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설명하기로는 안정성과 역동성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다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느낌이라는 겁니다. 바다가 만들어주는 수평선을 중심으로 구도를 배분하여서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바다의 모습에서 이러한 어느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찍음으로써 역동성을 가지게끔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어떠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의 파도들에 의해서도 그러한 역동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위쪽 하늘과 이러한 지평선을 볼 때에는 평온한 느낌의 안정성을 보이는 반면 그 앞에 움직이고 있는 파도의 그 색상과 그러한 크기에 따라서 바다의 변화하는 모습인 역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뭐 벚꽃 사진이라든가 그런 사진들처럼 바다 사진 또한 이렇게 노을 지는 바닷가 풍경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을 지는 바닷가 풍경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뭐 거의 잔잔한 호수 같은 느낌의 그러한 경우에는 역동성보다는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사진이라는 것을 더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을 지는 장면에서도 파도가 저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위협적이기보다는 역동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풍경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앞에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를 찍으실 수도 있지만 약간 측면으로 육지와 같이 보이게끔도 많이 찍게 된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뭐 소실점 구도를 이용한 그러한 구도를 이용한 방법으로 단순한 수평 구도를 벗어나고 해변의 곡선을 수평선과 함께 구도에 넣는 것입니다. 사진 구도상 뭐 호를 그리는 끝선과 사진의 한쪽 구석이 만나게 하는 구도를 잡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이 오른쪽으로 가는 소실점 구도를 여기에서는 왼쪽으로 가는 소실점 구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만 이렇게 바로 쭉 바라보이는 게 아니라 얘는 약간 그 수평선 자체를 좀 옆으로 벗어나게 하고 이렇게 구도를 육지와 그 다음에 바다를 같이 넣었다라는 게 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뭐 자연에 대한 사진을 찍는가 하면 이번에는 그 일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도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디 여기는 지금 서울역 광장인 것 같죠? 서울역 쪽에 그냥 날씨가 갑자기 되게 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 서울스퀘어라고 하는 건물과 그 다음에 이쪽에 광장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 혹은 여기에서는 이쪽에 지금 노을빛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이쪽에 뭐 어떠한 약간 붉으스름한 혹은 노란색의 그러한 노을이 지는 빛이 반사돼서 붉은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진을 찍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로는 똑같이 노을인데요. 해질 무렵 선인도공원에서 여의도 방향을 바라보고, 여의도공원 여기 뭐 63빌딩 같이 보이긴 하죠. 그러한 곳을 바라다 보면서 해질 무렵 태양을 등지고 촬영 시 황금색 빛을 받는 풍경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가 황금색으로 빛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놓칠 수 없는 장면을 이렇게 촬영을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여기에서는 어디 뭐 바닷가를 놀러 갔거나 했는데 해 지는 게 봤더니 너무 네, 뭐 예쁘다라는 그러한 해지는 노을 촬영한다라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막 한 보름 전쯤인가요? 그때 보름달 떴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도 이 그 보름달이 엄청나게 큰 슈퍼문을 볼 수 있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뭐 잠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게 돼서 찍게 되는 그러한 촬영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내가 목표를 하고 뭐 해, 아니 산, 들, 바다를 찍는가 하면 일상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촬영을 할 때 이제 빛이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날씨적인 요건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날씨에 대한 촬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가 아주 강하고 맑은 날은 이렇게 건물에 대한 그림자가 지더라도 네, 상당히 이 바깥쪽이 되게 맑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설명드리면서 정말 저는 이 기간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여름에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여기가 부산 해운대 쪽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 편이 그 웨스틴 조선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네, 지금 거의 다 지었죠. 세계의 커다란 뭐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하여튼 그러한 빌딩을 엄청나게 높은 걸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 해운대 해변을 지금 사진을 찍은 건데 정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는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반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릴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게 갑자기 사진을 제가 아는 지역이다 보니 잠깐 사견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윗부분은 되게 해가 강하게 비치는 날은 그림자가 많이 짐에도 불구하고 이쪽까지 잘 보이게 되는 그러한 영상이면서 또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해변의 이쪽 방향 지평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러한 네, 수평 구도를 이 가운데로 잡으면서 아래쪽에 이 바다와 그 다음에 육지가 같이 나타나게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비슷하게 맑은 날과 흐린 날을 비교해서 본다면은 맑은 날은 다음과 같이 이 그림자가 있더라도 그림자 안에도 되게 선명하게 보이고 이쪽은 되게 밝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전체적으로 다져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진이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빌딩이 거의 마치 사진 그림과 같이 되게 커다랗게 지어지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되게 맑은 날 사진을 촬영을 하면 이 어두운 부분까지도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날씨에 따른 촬영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광량이 적기 때문에 명암부의 노출 차이가 적습니다. 따라서 선명한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고 옆에 것들과 되게 둘이 뭉실하게 조금 흐려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부드러운 톤으로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꽃들이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뭉쳐있는 듯한 그러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 아랫부분의 집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선명하게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톤 연출로 이 부분은 설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눈이 왔던 그러한 곳들의 풍경인데 여전히 날씨가 흐려서 이 부분이 하늘과 거의 조화가 돼서 약간 부드럽게 효과가 된 거고요. 왼쪽 거에 비해서 오른쪽 거는 조금 더 밝아져서 그런지 이러한
그 부분들이 되게 선명하게 좀 더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흐린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안개 낀 날도 있죠. 안개 낀 날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경 사진을 담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촬영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광량이 흐린 날보다 더 적습니다. 특히 이런 날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초점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뒤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침, 오전 중에 네, 안개가 많이 끼어서 약간 몽환적인 느낌의 그러한 화면의 사진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쵸?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주변에. 그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 사진인 것 같은데 네,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개가 되게 많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누군가가 이쪽에서 걸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좀 효과적인 독특한 분위기의 사진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실 때 특히 눈 내린 날 같은 경우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어 광량이 되게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량이 많이 부족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값을 사진을 촬영을 할 때 조절해서 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사진을 보정할 때 보정하셔도 되지만 실제 찍으실 때 카메라 노출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중요한 부분을 목표로 할 그 초점 부분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노출값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셔서 노출값을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또 눈 내린 날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펑펑 오는 것을 사진으로 담은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뿌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 내리는 날 같은 경우에는 눈송이를 그렇게 딱 잡아서 캐치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 뿌옇게 날아간 것까지 보이기 때문에 눈송이를 선 모양의 궤적이 아닌 점으로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눈 내리는 속도보다 빠른 셔터 스피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셔터 스피드를 저희가 스마트폰에서는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혹시나 스마트폰이 아니면 스마트폰이 좀 더 카메라가 더 발달돼서 셔터 스피드 조절까지 확보가 된다면은 그때 이러한 것 촬영이 손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나온 아이폰 11 프로인가요? 거기에서는 아마 저희 그 TV에 선전에도 나오다시피 야간 촬영 모드라는 게 있어서 그럼 셔터 스피드 조절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도 사실 그거를 뭐 휴대폰을 매번 시제품이 나오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눈 내리는 속도보다 빠른 셔터 스피드를 촬영을 할 경우에는 잘 찍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스마트폰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까 그 안개 낀 것과 약간 비슷하게 떨어지긴 하지만 눈 내리는 날 뒤에 빛이 이렇게 있고 여전히 스키장이죠. 여기에 사람 한두 사람이 앉아 있는 그런 것을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진을 지금 촬영하는 쪽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 두 개 정도를 또 촬영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요. 네, 다음과 같이 비 내린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밖에 나가서 촬영하면은 비에 다 젖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빛을 그대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네, 유리창을 통한 사진을 찍을 때는 좀 몽환적인 효과라든가 좀 독특한 모습의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비에 의한 촬영 방법은 얘도 차 안에서 유리창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그때 촬영을 바깥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 또한 유리창 안에 뭐 카페에서 이렇게 다리 쪽에 유리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물방울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독특한 모습의 촬영을 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풍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날씨에 따른 여러 가지 촬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뒷부분에 또 여행사진 관련된 촬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너무 이론적에만 설명을 열심히 드리면은 뭐 또 그렇게 재미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실습으로 책에 나와 있는 실습인 이번에는 네, 이미지 보정하는 그러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앱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엔 얼굴 이미지를
보정하고 얘를 프로필로 활용할 때 쓰기 위한 YouCam Perfect라고 하는 앱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가지고 약간 턱 부분도 조금 더 가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입술 쪽을 좀 더 선명하게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볼 터치 쪽을 좀 더 효과를 준 효과, 그 다음에 이쪽에 머리카락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도 좀 정돈시킨 그러한 것을 이 YouCam Perfect 앱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완성 작품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는 실습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저도 같이 이 실습을 하는 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하는 내용을 영상 촬영한 걸 가지고 또다시 이어서 실제 실습하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 같이 참조해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YouCam Perfect 앱을 실행을 해서 사진을 편집하기 위해서 하나를 불러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불러오고 난 다음에 화면 하단에 편집 조정 부분을 눌러서 여기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진에 해당하는 노출 부분과 그리고 대비 부분을 좀 여기에서는 노출을 1.0으로 여기에서는 대비는 한 30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인 사진에 비해서 얼굴 주변이 좀 더 밝아지는 것과 옷 색상이 더 많이 밝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정을 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뭐 이거는 가끔 광고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배경 얼룩 부분이라든가 튀어나온 머리카락을 정리를 하고자 하면서 편집 부분의 제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 부분의 이 부분에 색상을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제거 메뉴를 보시고 여기 머리카락 튀어나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머리카락이 있었던 부분을 적용을 해서 하면은 머리카락 부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서 얼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셀카 보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스무스라든가 리세이퍼, 콧대 조절 등을 여기 앱을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얼굴 사진을 이렇게 불러드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셀카 보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알아서 눈의 위치와 코의 위치 그리고 입의 위치와 턱 라인의 위치를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을 스무스를 어떻게 할지 혹은 얼굴은 어떤 형태로 좀 조절을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좀 조절을 해주시고 얼굴 조절이 끝났으면 이제 톤이라든가 브러쉬, 반짝이개 등을 이용을 해서 얼굴 색 톤을 좀 더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눈동자를 좀 더 조절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자신이 사진을 뭐 찍은 증명사진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셀카를 찍고 난 다음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얼굴을 혹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좀 더 이미지 보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저도 이제 좀 전 설명드렸던 걸 가지고 이미지 보정을 하는 것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YouCam Perfect라는 앱을 이용해서 이미지 보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저희 픽스아트라든가 포토원더라는 걸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앱에서 YouCam Perfect라는 걸 찾습니다. 네, 이걸 찾을 때 저는 지금 아이폰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뭐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걔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 사용할 거는 사진 에디터인데 특히 얼굴 쪽을 수정하는 그러한 이미지 보정 앱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받아서 설치하는 동안에 저희는 수업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sss tip.blog.me 라는 주소를 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목록을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 보정과 프로필 쪽입니다.
근데 이번에 할 거는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보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예제 파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사진, 이 사진을 이렇게 네, 좀 크게 해서 이 부분을 그냥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처를 잘 해놓고 이 사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위에 라인도 있고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글씨도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 잠깐 편집하기 위해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잘라내는 걸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네, 그럼 좀 증명사진 같죠? 그래서 완료를 해주시고요. 네, 그럼 이러한 증명사진 하나를 얻었으니 이 증명사진을 가지고 저희는 이 You Can Perfect 라고 좀 전에 받은 앱을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서 저는 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그래서 가입이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통은 이거부터 열립니다. 요즘엔 이제 이 앱이 그 블로그 비슷하게 혹은 페이스북과 비슷한 형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있는 건데 지금 저희는 이 홈을 눌러서 사진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요. 네, 광고가 또 나오는 건데 닫고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불러올 수 있게끔 하고요. 여기에 사진을 불러와서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해주면 네, 이 사진을 가지고 저희는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편집할 거는 네, 편집 부분에 여기에 조정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요. 여기에 노출을 좀 더 밝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비 부분도 설정을 해서 색상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그러한 그 노출과 대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은 잘 하셔야 되는데 저도 몇 번 해보면서 실수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제거라는 걸 이용해서 이쪽에 머리카락이라든가 그쵸 머리카락 좀 튀어나온 거 있죠 이쪽 위에 머리카락을 좀 제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제거라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하루에 한 개차만 제거할 수 있는데 저는 네 그냥 네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 무료 평가반을 저희 수업하는 동안에만 잠깐 사용을 합니다. 네, 이것까지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여기에서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거를 저는 머리카락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위쪽에 이렇게 네모칸 나타나는 거로 머리카락 좀 제거 잘 할 수 있게끔 표시되는 거 있죠.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제거할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도요.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머리카락을 좀 삐져나와 있으니 제거를 하고 싶다 라고 칠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눌러주면은 네, 머리카락이 좀 제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예전에 할 때도 좀 그랬는데 저도 테스트 해보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다시 백 하고 다시 지우기를 해서 이 부분만 나온 지우고 싶다 해서 삭제를 하면 머리카락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좀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면 머리카락 없어졌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좀 그 있는 부분들을 이 부분은 좀 잘못했는데 네 삭제하는 것보다 뭐 이상하게 색깔이 들어가 버렸죠. 그럼 뒤로 백 하고요. 다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잘 그리고 난 다음에 삭제를 해주시면 네, 머리카락이 삐져나왔던 부분들이 좀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제거가 됐으면 이제 체크박스를 눌러서 네, 머리카락 제거된 것까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얼굴을 세부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얼굴 효과를 셀카 보정을 선택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사진에 대한 거는 편집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셀카 보정이라는 걸 눌러주고 여기 사진에 대한 얼굴 보정을 할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뭐 스무스, 그 다음에 얼굴 리세이퍼, 여기 스무스, 얼굴 리세이퍼, 톤 등을 설정할 건데요. 먼저 스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이 형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얼굴 형태를 한번 눌러주시면 보이시나요? 눈, 코, 그 다음에 입과 턱이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를 네, 이렇게 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스무스를 가지고 이제 얼굴 위치를 잘 잡았으면 여기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요. 스무스 얼굴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절을 해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원래 이거를 해서 조절을 하면 원래는 맞게끔 돼 있는데 잠시만요. 스무스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냥 스무스만 밝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처리 있죠. 이 부분에 처리만 네, 해주는 것 같고 이 스무스 말고 이제 얼굴 리쉐이퍼가 원래 얼굴 형태를 좀 조절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스무스랑 리쉐이퍼랑 잠깐 헷갈렸는데 얼굴 리쉐이퍼라는 걸 보시게 되면 이제 얼굴을 전체에 해당하는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굴 더 통통하게 되는가 하면은 더 얼굴이 갸름하게 되는 거죠. 원래 형태는 이랬었습니다. 그랬는데 더 얼굴을 갸름하게 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면은 얼굴이 갸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좀 수동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할 수 있으면은 수동으로 좀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하시는 분에 맞게끔 네,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 리세이퍼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네, 화장 부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여기에 톤 부분을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톤 부분을 누르시고 나는 여기 원래는 살색 톤인데 핑크 톤을 얼굴에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좀 핑크색으로 바뀐 게 보이나요? 얼굴 형태에서 이쪽 부분에 지금 핑크색으로 넣었다거나 아니면 좀 나는 얼굴이 까무잡잡한 형태가 좋겠다 하면은 그러한 형태를 선택을 해주시고 체크를 해주시면은 얼굴 색 톤을 조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톤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뭐 블러쉬 넣는 것도 있고 여드름 넣는 것도 있고 한데 블러쉬 효과를 좀 넣는다 치면 원래의 색상, 얼굴 색상에 비해서요. 네, 좀 더 핑크빛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한 톤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블러쉬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눈 같은 경우에도 약간 반짝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잘 보시면요. 반짝이게 하는 부분을 선택을 했고 눈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은 네, 눈 쪽이 좀 조절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은 쌍꺼풀 기능도 있고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를 실제로 본인이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코 같은 경우에도 코 위치를 얘가 자동으로 잡으니까요. 그쵸? 눈이 있고 코가 이렇게 있으니까 코에 뭐 리프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향상을 하면은 좀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해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저장을 하고요. 사진 저장이 됐으면 완료가 됐으니까 정말 기존 사진과 뭐가 달라졌나를 보면 네, 이게 원래 사진이었고요. 기존 사진은 이렇게 된 거 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턱 같은 경우에도 좀 가름하게 됐고 그다음에 코 부분과 이 볼 터치 부분도 많이 달라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지저분했던 것도 여기에서는 많이 없어진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실습들을 해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You Can Perfect라는 걸 받으셨으니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책에 실습도 나와 있으니까 이미지 보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실습하는 것을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사실상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 좀 전에 하셨던 실습을 과제로서 본인의 사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똑같이 이미지 보정한 것을 이제 과제로 올려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저는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본인의 사진을 올리게 되면 참 불편하실 수 있으니 그래서 아무 그 뭐 증명사진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뭐
그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일정상 저희가 발표해야 될 자료를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이미지 보정하는 과제는 특별히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조금 더 이론적인 설명 부분이 이번에는 여행을 갔을 때 사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영상 촬영도 하시라는 의미에서 여행 사진에 대한 촬영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갈 때 가장 많은 이동수단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차를 타고 가면서 차창 바깥에 번화가에 지나는 사람들 혹은 차와 버스 등이 지나가는 장면들을 좀 많이 촬영을 하시면 나중에 본인이 프로젝트 하거나 어떠한 영상을 편집을 할 때 많은 그 리소스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뭐 사진으로 담아내거나 혹은 영상으로 쭉 담아내야 될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유리창에서 반사되는 차량의 실내가 사진에 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점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경우죠. 네, 자동차 유리 내부의 모습이 반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 해가 있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빛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반사광이 여기 차 안 모습과 이쪽에 반사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창문을 유리를 내려서 촬영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유리를 못 여는 경우 있죠. 그때는 촬영 각도를 많이 조절을 해서 반사광을 최소한으로 하셔야 됩니다. 혹은 스마트폰을 최대한 창 유리에 거의 가깝게 딱 붙여버리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반사광을 좀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주변을 손으로 가려서 반사광을 가리는 방법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차 타고 가면서 차창 밖 번화가를 지나는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사진들을 좀 찍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거리의 여러 가지 풍경을 찍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풍경만 촬영을 하게 되면 밋밋하거나 할 경우가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뒷모습을 같이 넣어서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들을 피사체를 함께 넣어서 촬영하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거리에서는 보통 많은 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원색으로 칠해진 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해질녘의 빛을 담아서 촬영하면 보다 효과적인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거리 같은 경우에는 소실점을 이쪽으로 지금 해서 그러한 소실점 구도를 사용을 해서 사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해외에 나갔을 때 아마 촬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특정 가게 입구만을 촬영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좀 더 좀 활동적인 느낌의 그런 사진을 찍는다거나 혹은 벽화와 이정표 등을 촬영을 해서 나 어디를 갔었다 어디 위치에 있는 뭐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효과적인 그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약간 빨간색과 노란색 원색적인 표현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얼핏 보면 이게 그림인지 아니면 실제 사물인지 보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날씨가 좋은 날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카페 그냥 그 모습인 건데 특정 가게 입구를 촬영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제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행 프로젝트를 내가 갔던 여행지를 소개하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어디 갔었던 것을 다음과 같은 몇 개의 특정 가게를 미리 찍어놨던 거를 자료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는 또 그 실내에서는 뭐 여행 갔을 때 특히 유럽 여행을 가거나 할 때에는 보통 그 실내에서 성당 사진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밝은 조명이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 광량이 충분히 확보되는 곳으로 가서 촬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이즈가 발생해서 뭐 ISO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높아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빛이 잘 비치는 그러한 부분에 가서 촬영하는 것이 실내 촬영에서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실내 촬영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곳을 잘 보고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광이 들어오는 쪽에서 실내 촬영하는 것이 비교적 충분한 광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빛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얘는 정면에서 이렇게 빛이 자연광이 들어오고 있어서 보다 그 실내 촬영에는 자연광을 이용한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는 여행을 찍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특히 비행기 내에서의 외부 촬영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만나는 하늘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거와는 다른, 사뭇 다른 그러한 멋진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내가 가고 있는 곳에 산들의 모습을 많이 눈이 왔던 그런 설산 사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밑에 구름들이 조금만 뭐 구름들이 있는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사진을 찍는다거나 혹은 비행기 이제 출발할 때 혹은 착륙할 때 어디 도착했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쓰기 위한 그런 사진들도 찍어 두시면 좋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공항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걸어서 타러 가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해외 뭐 가까운 곳을 이동할 때에는 비행기 타거나 내릴 때 이렇게 걸어가서 타거나 혹은 어디에 딱 내려서 버스 타고 가서 내린 다음에 타러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언제든 준비된 그러한 촬영 도구를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영상 촬영이라든가 사진 촬영을 하는 것도 네, 그러한 그 뭔가를 준비해 놓는 리소스로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촬영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공항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공항도 뭐 그 실제 비행기 타고 있는 게 아니고 타러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데에서도 탑승할 비행기를 촬영해 놓거나 이러한 프레임 구도로 여기는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층에서 바로 이렇게 바깥에가 보여지는 그러한 유리창이 있고 이렇게 비행기들이 보이는 곳인데 이러한 네, 구도로 촬영하는 것도 많이 촬영을 해두면 되게 중요하고 나중에 내가 만들 영상에서 리소스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적혀 있는 거로는 뭐 콜롬비아 보고타 공항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은 남미 쪽이라서 정말 언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사진을 촬영해주는 그러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지난 시간에 아마 과제로도 하셨던 게 있는데 오늘 해보셨던 You Can Perfect라는 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콜라주라고 하는 부분을 네,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You Can Perfect에서 콜라주를 선택하고 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예제를 제가 해드리는 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ou Can Perfect에서도 사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진 선택한 것을 폴더에 저장을 해서 6개의 사진을 가지고요. 폴더에 저장이 아니라 이제 콜라주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 콜라주는 다음과 같이 콜라주 레이아웃을 다운받은 후에 선택하고 사진을 재배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개의 콜라주를 쓸 수 있는 또 다른 느낌의 다양한 콜라주를 둘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은 이게 뭐 앱을 똑같은 앱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상관없지만 지금은 좀 다른 앱을 또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앱을 쓸 때에는 이렇게 콜라주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은 그 실습하는 게 앞에 보여드렸던 이미지 보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콜라주 만드는 것을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캠 퍼펙트를 이용을 해서 지난 시간에 하셨던 콜라주를 또 다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냥 복습한다라는 거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어플로 한번 또 해본다라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콜라주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래서 콜라주라는 걸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콜라주의 형태에 대해서 네, 사진을 몇 개를 넣을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저는 뭐 3개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것들 있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모든 사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콜라주에 해당하는 거를 템플릿이 아니라 콜라주 쪽을 거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인터넷 네트워크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지금 좀 오래 걸리는데요. 좀 기다려서 보시면 네, 네, 화면이 빨리 안 나타나는데 네, 원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쪽에서는 보이는데 콜라주 쪽에서는 빨리 안 보이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러한 형태로 여러 가지 콜라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네, 지금 이제서야 좀 인터넷이 돼서 받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뭐 간단하게 음식과 식사 쪽을 가지고 저번에 했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또다시 모두 사진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나타나는데 봤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저는 그 인터넷 네트워크가 지금 빠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서 보시면 네, 다음과 같이 이제 한꺼번에 뜨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저번 콜라주보다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고요. 얘는 유료보다는 무료로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진이 좋은 것 같다. 카페 같은 데 갔거나 혹은 디저트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면 디저트를 다운로드를 하고 다운로드가 방금 됐죠? 그럼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좀 전에 이제 하고자 했었던 목록은 저는 뭐 여기에서 이런 사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진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했었던 건지 카페 어디였는지 그 다음에 커피 사진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지금 제가 몇 개 선택했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정도 선택했나요? 그 정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체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별로 그렇게 공을 안 들이고도요. 언제 날짜 했는지, 그 다음에 뭘로 만들었는지, 디저트라고 하는 글씨까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진에 대한 위치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진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미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러죠? 템플릿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배경 템플릿은 저희가 크기 조절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에 대한 조절을요. 그렇죠? 대신에 사진의 위치 정도만을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사진 내에서의 크기를 키워서 얘만 독특하게 튀어나오게 해주고 싶다라거나 하는 그러한 조절만 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정도만 또 네, 원래는 지워 쓰면 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뭐 날짜 바꾸는 것도 특별히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정도만으로 얘네들은 이거는 유캠이라는 글씨는 워터마크 삭제하려는 거는 무료 평가판을 쓰거나 이러한 것을 유료로 사용을 해야지만 글씨는 지울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이제 몇 가지 프레임으로 하는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밖에는 그렇게 특별히 그 많은 것을 고쳐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눌렀을 때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만약에 템플릿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거 있죠? 이 밑에 있는 템플릿을 눌러주시면은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하는 템플릿을 바꿔준다거나 텍스트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얘를 이용을 해서 뭐 텍스트를 스위트 데이라고 한다거나 해서 글씨를 바꾸는 정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템플릿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콜라주를 좀 더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게 어느 게 더 좋은 게 있는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템플릿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 만들었으니 이제 그럼 이 템플릿을 저장을 해주게 되면 네, 다 저장을 하고 마지막 저장까지 해야 되겠죠. 사진 저장이 됐으니 저는 사진 저장된 거를 앨범에서 저번에 만들었던 콜라주 스타일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만든 콜라주 스타일은 또 이렇게 된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 발표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론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 중간 발표에 대한 것을 한번 하는 것을 차례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중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네,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지금부터는 실제 그, 네, 그,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번에는 제가 그러면 중간 발표를 하기 위한 이 스마트폰 영상 편집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주제는 저는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음, 저는 여행을 보통 매년 2번에서 4번 해외여행을 갑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갔는데 그 해를 기록하고 남기기 위한 영상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네, 인터넷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해외를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요한 것들은 영상으로도 많이 남기는 편입니다. 그럼 그 사진과 영상을 하나로 합쳐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지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여행별 동영상 촬영한 것을 간추려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 동영상을 중심으로 기획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은 동영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여행들은 사진을 이용을 해서 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콘텐츠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입니다. 처음 타이틀에는 전체 여행 목록을 나열을 하고 기간을 함께 작성을 할 것입니다. 언제 갔는지요. 그 다음에 여행 준비는 여행 준비까지 너무 영상을 많이 넣게 되면 무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행 준비하기 위해서 했었던 스냅샷들을 사진을 찍어서 준비하는 모습을 빠르게 여행 시작하는 영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희 수업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 스톱모션을 이용한 기법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여행이 구분되어지게 여행지 기간 등을 시작 전에 간단하게 자막으로 입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경음악은 영상을 제작하면서 찾아볼 예정입니다. 전체를 하나의 음악으로 구성할지 아니면은 각각의 여행지가 구분될 때마다 여행별로 따로 할지는 좀 그때 만들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만약에 갔다 온 것을 가지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 구성을 할 겁니다. 타이틀이 있고 여행 준비를 어떻게 했으며 여행 출발을 해서 일본 갔던 거 언제부터 언제, 여기 타이틀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레이시아 갔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 또 말레이시아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갔을 때도 싱가포르, 그 다음에 날짜 언제, 그리고 엔딩까지 해서 저는 전체 3개의 여행지를 여행한 것을 준비 과정과 출발, 그리고 각각의 인상 깊었었던 그러한 영상들을 같이 해서 각각의 영상들을 만들 것입니다. 네, 시나리오 구성에 따른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타이틀은 한 5초 정도, 그 다음에 여행 준비 스톱모션으로 한 15초 정도, 그 다음에 여행 출발하는 거, 뭐 비행기를 탑승하거나 비행기 대기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장면까지를 같이 집어넣을 것이고, 일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온 물건들을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그 다음에 이어서 말레이시아에서도 20초에서 30초, 싱가포르에서는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로 영상을 만들고 엔딩 간단한 디스크립션을 적는 부분까지 해서 전체 제가 만들 영상은 2분 30초에서 3분 10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들 영상의 프로세스는 이번 주까지는 이제 사진에 대한 수업을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5월 둘째 주와 셋째 주는 사진 자료와 영상 자료를 수집할 것이고, 넷째 주와 다섯째 주는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성을 잘할 건지 시나리오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에 기반으로 콘티를 좀 제작하고, 제가 모질한 부분은 좀 더 영상을 촬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와 셋째 주는 영상 제작과 타이틀을 꾸미고 영상 이미지를 편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마지막 주에는 제작을 완료해서 그 부분을 발표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 자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 정도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발표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PPT를 업로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거 만들 것이고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컨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컨셉에 따른 타임라인은 어느 정도 분량을 가지고 촬영을 할 것이고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화면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 가면서 목소리를 녹음하셔도 됩니다. 그 목소리 녹음하는 거는 저는 이 쉐어 X 13.1이라는 버전을 사용을 해서 녹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녹화한 것을 그냥 저희 수업 게시판에다가 이제 제가 언제까지 제출을 해주세요라는 부분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 다루시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런 걸 잘 못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PPT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 앞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촬영을 하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이 화면을 보여주고 마우스 움직이는 것과 말소리를 녹화를 하셔서 그 파일을 업로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과제는 언제까지 내셔야 되느냐? 이번엔 과제가 아니고 중간 발표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 이 중간 발표 영상을 제작하신 것을 업로드하는 기간은 저희 목요일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5월 6일 낮 12시까지 업로드를 마감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수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오늘 들으시는 게 7주차 수업이고 8주차에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앞날까지 쉬는 날이 좀 있긴 하지만 발표 자료를 좀 만드셔서 녹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5월 6일 낮 12시까지 업로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업로드를 해주셔야지 저는 5월 7일 날 수업할 때 다른 분들이 만드신 모든 발표 자료를 제가 받아서 그걸 또다시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저는 영상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 꼭 내주시고요. 수요일 7교시부터 9교시 들으시는 분들은 한 주 좀 늦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1일 밤 12시까지 업로드를 해주셔야지 제가 13일 날 또다시 수업을 할 때 그 부분들을 편집해서 네,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 지키셔서 업로드를 하실 수 있게끔 이번엔 과제가 아니고 중간 발표하는 내용을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그 다음 주, 네, 8주차 때 제가 영상 모든 받은 것을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쭉 연결을 시켜서 만들 겁니다, 영상을. 그렇게 만든 영상은 8주차 때 제가 설명드리는 것 다음에 이어서 쭉 보실 수 있게 할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중간 평가도 그렇고, 기말 평가도 그렇고,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네, 평가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플러스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분들 모두가 본인 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거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 발표이기 때문에 최하 네, 10점에서부터 3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냥 점수만 적으시면은 제대로 잘 평가했는지 아닌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에는 왜 어떠한 이유로 이 점수를 줬다라는 것을 꼭 설명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으시는 네, 설명 점수를 준 이유를 같이 적으시고 그 옆에 개인 발표들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10점에서 30점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점수까지를 같이 제출해서 업로드를 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9주차 때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각각 받으신 점수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과제는 없지만 이 중간 나는 기말 때 어떤 것을 최종 영상을 만들 것을 중간 발표를 하는 것을 꼭 만드셔서 이 기간 안에 업로드를 저희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저는 오프라인 혹은 뭐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을 병행하는 수업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모두 다 대체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열심히 네, 온라인 할 내용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실습하는 것도 잘 만들어서 네, 기말 될 때까지, 그리고 학생분들이 다 그거 하실 때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저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 공지사항에도, 여기 수업 운영 안내 자세히 보기에도 있는데요, 공지사항 내용에도 잘 보시면,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점 부분을 다음같이 하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출석에 문제가 없는 이상은 최소한 B 이상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제를 많이 안 내시거나 발표 혹은 마지막 기말 발표할 때 너무 성의가 없으시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마 B를 이상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A 학점도 네, 이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40%까지가 되니 좀 더 많은 분들이 40% 정도면은 거의 한 16분, 15분, 16분 정도가 그 정도의 점수를 A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학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 학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가능한 A 플러스를 많이 드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B 학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B 플러스를 거의 드린다고 했으니 출석 부분과 그 다음에 과제 내는 것을 잘 하셔서 본인의 성적 관리를 더 확실하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날짜에 맞춰서 네, 반드시 과제가 아니죠. 중간 발표, 중간고사입니다. 실제로는 그 부분을 업로드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